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목의 전쟁과 멀티팩터라는 책을 쓴 저자 김영준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멀티팩터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성공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 기업의 사례를 오늘 이제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타일란다라는 기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에 등장한 1세대 온라인 쇼핑몰이자 3CE라는 화장품 브랜드 출시로 K-뷰티 붐을 맞아서 로레알에 6천억 원에 매각된 유명 기업입니다. 스타일란드는 등장할 때부터 10대, 20대 여성 소비자들을 사로잡았고 또 당시 인터넷 쇼핑몰 순위에서 늘 2위를 달렸습니다. 당시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었지만은 스타일란다만큼 잘된 곳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또 많은 언론들이 스타일란다의 성공을 다룰 때 6천억 원이라는 금액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에 시각을 두면요, 스타일란다의 성공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타일란다의 이제 사례를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죠. 스타일란다의 대표자인 김소희 대표의 초창기 스토리를 보면 학교를 졸업하고 일이 맞지 않아서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자리를 얻어서 옷장사를 하고 싶었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옷장사를 하고 계시던 어머니의 반대로 안 됐다고 하죠.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동대문으로 가서 자기가 입을 트위드 자켓을 한 벌 사왔는데 이게 주변 지인들이 그걸 보고 중고로라도 사고 싶다라고 얘기한 걸 보고 그 당시에 중고 쇼핑몰이었죠. 옥션에 올려서 판매한 것이 김소희 대표가 온라인으로 옷을 판 첫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 기사를 통해 알려진 대로입니다. 2005년에 옥션을 벗어나서 스타일란다는 개인 사이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하고 또 2009년에는 성공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코스메틱 브랜드 3CE라고 하죠. 이 브랜드를 출시하고 2018년에 드디어 로레알에 6천억 원에 매각을 하게 되죠. 김소희 대표의 인터뷰와 일화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재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어다가 옥션을 팔 때나 스타일란드에서 팔 때 김소희 대표는 팔릴 만한 옷을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 자기 취향의 옷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 취향이 소비자를 설득하고 구매를 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시장성을 가진 거였죠. 실제로 김소희 대표의 인터뷰를 살펴보시면요, 시장 조사를 하지 않는다거나 사업 계획서나 매출 목표도 없고 또 노하우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게 늘 자신이 고른 취향의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소비자들이 몰려들고 없던 시장이 탄생했으니까요. 애초에 처음에 옥션에 옷을 팔게 된 계기조차 옷을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향에 저격당한 소비자 때문이었으니까요. 스타일란다의 성공을 이끈 3CE조차도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스타일란다의 쇼핑몰에서는 스타일란다의 옷과 더불어 모델들이 그에 어울리는 액세서리와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액세서리와 화장품도 팔아달라는 요청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스타일란다의 모델들이 하는 화장품은 시중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김소희 대표가 두세 가지 색조 화장품을 섞어서 색을 만든 거였으니까요. 이렇게 스타일란다와 김소희 대표를 다룬 기사와 인터뷰 자료를 보면 모두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걸 재능이라 하지 않으면 무엇을 재능이라 할까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김소희 대표의 케이스는 이런 뛰어난 재능조차 그에 적합한 시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초에 김소희 대표의 사업적 기반은 우리나라 동대문 의류 시장의 발전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원래 의류 패션 산업은 디자인과 생산, 판매, 그리고 이제 이런 세 가지 분야가 글로벌 수준에다 철저히 분업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디자인은 선진국에서, 생산은 인건비가 낮은 저렴한 신흥 개발국가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동대문은 그걸 자체적으로 다 소화해내는 매우 특이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기반에서 1998년에 엄청난 변화가 하나 벌어집니다. 외환 위기로 인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또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죠. 이게 왜 엄청난 변화냐? 이렇게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면서 패션 인력들과 패션을 공부한 대졸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대거 동대문으로 오기 때문이죠. 이 덕분에 동대문의 기획과 디자인 능력은 전부 다 일신하여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1998년은요, 이 해는 동대문의 밀리오레가 개장한 해입니다. 원래 동대문은 어디까지나 도매시장이고 소매를 하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밀리오레가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소매 쇼핑몰로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소매시장으로서의 동대문이 열리게 된 게 바로 이 밀리오레 때문이었고요. 김소희 대표가 처음에 소매로 옷을 가져다 팔면서 시작했던 걸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90년대 동대문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김소희 대표의 그 뛰어난 재능이 제대로 발현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90년대 말부터는 인터넷 벤처 붐이 일었었고 그 기반으로 옷을 팔기 시작한 것이기에 인터넷의 시대 또한 김소희 대표가 재능을 펼칠 기반이 되기도 했었죠. 만약 인터넷이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에서 옷을 팔고 있었다면 그런 색조 화장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스타일란다의 성공에서 핵심을 차지하는 3CE가 등장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김소희 대표가 사업을 시작한 때가 2005년이 아니라 1995년이었다면 스타일란다는 성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반대로 2015년, 10년 뒤인 2015년이면 어떨까요? 물론 95년보다는 상황이 낫긴 할 겁니다. 하지만 2015년에 사업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글쎄요, 2005년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했을 거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때야 인터넷 쇼핑몰의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인스타와 인플루언서의 시대니까요. 현재는 쇼핑몰 대표들이 개인의 영향력과 카리스마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는 브랜드가 곧 대표입니다. 근데 스타일란드는 정반대였습니다. 김소희 대표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언제나 스타일란다라는 브랜드가 더 강력한 영향력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로레알에 인수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약 사업을 했었다면 이 부분이 사업을 하는데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2015년에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름을 알렸겠지만은 2005년에 시작했을 때만큼의 성공은 거두기 힘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스타일란다와 김소희 대표의 케이스는 가장 뛰어난 재능조차 그 재능이 발현되기에 적합한 시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스타일란다의 성공은 대충 멀티팩터에서 다룬 대로 김소희 대표의 재능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운의 결합이기도 하지만은 김소희 대표가 자신의 능력과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할 줄 아는 메타인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책에 쓰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김소희 대표는 이제 코스메틱 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은 2016년에 독자적인 개인 브랜드를 하나 런칭을 합니다. 스피크 언더보이스라는 브랜드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브랜드를 런칭한 것은 스타일란다가 김소희 대표만의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하는 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을 녹여내는데도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의 느낌을 살리고자 자신이 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처음에 했던 방식대로 다시 시작하고자 만든 브랜드였죠. 우리가 흔히 기업 경영에서 늘 격찬하는 초심으로 돌아간 시도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피크 언더보이스는 잘 안 됐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이끈 재능을 다시금 녹여서 적용해보려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스피크 언더보이스를 런칭한 다음 해인 2017년부터 스타일란다의 매각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희망한 매각 금액은 약 9천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수 대상자도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법인 쪽에서 나온 부채 문제 때문에 인수가 불발된 거죠. 이 매각이 불발되자 주관사였던 JP모건의 담당 직원을 데려와서 다시 한번 매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아는 로레알의 6천억에 매각한 신화고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사업을 매각하고 큰 돈을 번 사람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사업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 또다시 사업을 하긴 마련입니다. 게다가 로레알의 스타일란다를 매각한 시점 당시 김소희 대표는 나이도 30대 중반으로 젊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매각 시도 전까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런칭할 정도로 사업에 의욕적인 사람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과는 전혀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김소희 대표가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이 필요합니다. 2016년에 이제 스피크 언더보이스를 운영하면서 아마 김소희 대표가 시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체감했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성공으로 이끈 자신의 재능이 더 이상 시장에서 과거와 같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피크 언더보이스를 내려놓은 이후 자신의 전부를 알 수 있는 스타일란다의 매각을 추진한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매각 협상이 실패한 후에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한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추정할 수 있고요. 만약 김소희 대표가 매각을 하지 않고 기업을 계속 이끌어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는 K뷰티의 위상 자체가 트렌드 자체가 조금 지나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많이 그때보다는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매각을 하지 않고 기업을 계속 유지했다면 지금의 위상은 아마 매각 당시보단 못했을 거란 걸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아마 훨씬 더 많은 부침들을 겪어야 했을 거고요. 김소희 대표는 자신의 능력과 시장 상황, 경쟁자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가장 높은 시장 평가를 받고 있었을 때 미련 없이 자신의 커리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것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인지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인 거죠. 김소희 대표의 성공에서는 이런 메타인지 능력 자체도 기반이 된 거라 할 수 있고요. 멀티팩터에서 다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은 다른 성공 컨텐츠와는 달리 소개한 기업들을 그다지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불편할 만한 내용들로 그대로 담겨 있고요. 그런데도 유일하게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스타일란다입니다. 스타일란다를 다른 기업들보다 호의적으로 다룬 이유는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가 남긴 인터뷰에서 돈과 시대적 상황의 역할을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밝혀줬기 때문이죠. 게다가 자신의 사업을 마무리 지을 때조차 객관적인 분석으로 냉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고 시대적 상황과 운의 역할을 인지하여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대단한 통찰이자 대단한 능력이죠. 만약 이러한 통찰과 능력이 없었다면 김소희 대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아마 과신하면서 무리수를 두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사업을 매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성공에서 노력과 재능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단지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능도 시대에 따라서 통하는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공에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 한편 스스로가 가진 경쟁 자원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또 그 시각으로 시장과 경쟁자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경쟁자의 수준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더더욱 냉철하게 자기 자신과 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티팩터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멀티팩터를 쓴 김영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